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은 앞당겨지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가 하면 지방에서 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아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당장 검사도 못 받게 됐다며 호소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결국 환자들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돼야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화재 사고 이후 소방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무중 소방통합노조 경북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시작합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음이 편한 세상을 꿈꾸는 김새롬 의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아나운서님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희 집 형편이 키울 여력이 안 돼서 저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자식들이 많아서. 네. 네, 요즘은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이 정말 많은데요. 예. 인생에 반려자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함께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반려동물인데요.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애완동물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었는데, 예, 뭐 귀여움을 주고받고 뭐 즐거움을 준다는 뜻으로 애완동물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족 같은 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이군요. 그렇죠. 내가 그냥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동반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도에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찾아보니 개,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602만 가구이더라고요. 네. 양육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에 2022년도는 364만 가구였는데 한 65%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조사군요. 네. 그러니까 600만 가구 정도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네. 10년 만에 한 65%도 증가했다.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많이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반려동물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사람은 또 거북이를 또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굉장히 네, 맞아요. 좋아하던데. 뭐 새도 햄스터도 생각나고요. 네. 그렇죠? 예. 많이 한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상황은 사실 사회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딩크족은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고 뭐 펫부머는 자녀 독립 후에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펫 부모요? 예. 펫 부모가 뭐죠? 펫 플러스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아. 자녀를 다 키운 어르신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예.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 다 이제 그렇죠. 출가시키고 이제 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펫 네. 부모. 예. 근데 그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사실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반려동물의 종류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던데요. 일반적으로 뭐 개와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지만은 조류, 어류 이렇게 많은 종류들의 동물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받아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찾아보니까 팬더 마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팬더 마우스? 이게 네. 뭐 쥐 종류인가요? 네, 쥐 종류인데 팬더 마우스라는 이 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예. 파충류나 양서류, 갑각류도 반려동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양서 파충류는 아까 말씀하신 거북이라든지 이구아나 또 요즘에는 필리핀의 맹꽁이인 아시아 맹꽁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반려동물도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갑각류로는 애완용 가재나 뭐 사슴벌레도 있고 뭐 예. 열대 지역에서 수입한 타란툴라라고 왜 큰 거미 아시나요? 큰 거미요? 예. 큰 거미가 본 건 같아요. 예, 예, 타란툴라라든지 TV에서. 예. 정갈도 인기라고 합니다. 전갈도 키우나요? 네.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네. 예, 뭐 포유류, 조류, 어류, 갑각류 등등 파충류.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있잖아요. 네. 이 관련 산업도 아주 다양해지고 또 급성장 중이라고요. 그래서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난 만큼 관련 산업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네. 펫코노미라고 합니다. 펫코노미. 예, 펫 플러스 에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이 펫코노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및 산업, 소비 활동을 말하는데 국내 시장 규모로 찾아보니 지난해 8조 원 정도였고요. 네. 이게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서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연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 원까지 키우는 게 이제 일단 목적입니다. 이제. 작년에 8조 원이었는데 네. 23년 8조 원이었는데 27년까지 15조 원으로 2배 네. 이상. 예. 맞습니다. 예. 그 반려동물 시장은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펫푸드라고 해서 단순한 사료가 아니라 반려동물 특성에 맞춘 기능성 식품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펫 헬스케어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반려인들의 사실 부담 중에 하나가 진료비인데요. 맞아, 여기 병원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또. 병원마다 또 치료 수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요. 보험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려인들의 요구가 크기도 합니다. 예. 현재 손해보험 회사에서 펫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개와 고양이 등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조건도 제한적이어서 학대를 좀 시켜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들어요. 예. 또 펫 서비스라고 있는데 펫 예. 서비스는 이제 호텔 만약에 키우는 분이 만약에 어딜 간다거나 할 때 네. 특히 성을 명절 이럴 때 애견 호텔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애견 호텔, 운동장, 그다음에 미용, 유치원, 그다음 펫 장례 등이 우리 주변 일상에 있는 분야를 펫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펫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예, 이게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동물의 거주지와 나이 등을 공개하는 동물 등록 데이터와 함께 이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펫코노미의 전망이 밝은 것은 상당히 저는 이 단순히 수적 증가뿐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패셜이란 말이 있습니다. 럭셔리를 붙여서. 예. 오늘 왜 이렇게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요? 신조어는 아니고요. 펫 플러스 럭셔리요? 그렇죠. 예. 패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삶을 함께 보내며 보내는 시간들이 이 돈으로 지출 금액이 생겨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문화 때문인데요. 예. 좀 의아하신 분들에게는 내 가족에 들어간 돈이 아까운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좀 이해가 빠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또 미국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62% 수준이라고 하고요. 반이 넘는군요. 네, 예. 반려동물의 수는 2억 2천만 마리로 2억 2천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시장의 금액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73조 2,300억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GDP 생산량의 0.34% 수준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반려동물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 8조 원이었는데 네. 미국은 한 10배 가까이 되는 73조 원이다.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산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처음에 이제 펫푸드부터 해서 뭐 헬스케어, 펫 서비스, 펫테크 이 펫푸드를 보니까요. 네. 이거 사람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정말로 좋은 걸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영양소도 다 생각해서 뭐 가격도 비싸고 네. 그러던데. 예. 자,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다 보니까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양육권 다툼, 또 양육비 다툼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법정 공방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인이 헤어지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반려동물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2021년도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아보니까요.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공동 양육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스페인은 민법으로 따지면은 반려동물은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법원은 민법이 아니라 2017년도에 비준한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의 근거에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동물을 이제는 일반 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예. 콜롬비아 법원에서도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콜롬비아 한 대학 교수가 반려견을 만나게 해달라며 이제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판결이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예. 이 소송을 제기한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은 이혼한 후에 반려견을 못 보게 되니까 슬픔에 소화불량 등 이제 고통이 있었다라고 호소를 하겠고 재판부는 법적으로 딸로 여겨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반대되는 판결도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뭐 캐나다에서 있었고 네. 우리나라 경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 몇 년 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없고요. 아하.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공방의 틀이 어떻게 마련될지 그 초석을 정말 잘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뭐 스페인, 콜롬비아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냥 일반 재산,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다. 네. 여기까지고. 자, 우리 지역 사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관련된 이슈가 많죠. 그렇죠. 많이 있죠. 제가 사실 사생활담 나가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 한국 팩 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연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첫 번째 반려동물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영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여기가 경북 인터넷 고등학교였는데 2018년도에 신입생이 정원 50명의 절반도 안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펫을 생각해서 펫 전문 동물 학과를 편성한 한국 펫 고등학교로 바꿨죠. 이때가
2018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2019년도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꾼 거는. 이때 제 기억이 나네요.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거 바꿀 때 네. 당시에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나요? 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앞으로 잘 될 거다. 정말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잘 되고 여기 있습니다. 성공했죠. 네. 굉장히 성공했죠. 입학 예. 경쟁률이 3대 1이고요. 어우 대단하네요. 경북의 예. 특성화고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재학생이 130명인데 그 중에 90%가 안동 영주 인근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 서울, 경기나 강주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학생 90%가 다른 지역 출신이에요? 네, 어우 괜찮네요.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지방 소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럼요. 방법이네요. 오면서 예. 이 주소를 이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지방 소멸은 예. 정말 좋은 거고요. 예. 봉화구는 고등학교랑 또 연계해서 또 패밀리 조국들을 위해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백두대간 힐링 펫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2025년쯤 되면 전국에서 반려동물 가족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미리 예언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 네. 백두대간 힐링 펫 펫 빌리지. 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현재. 예. 예. 네. 그리고 사실 갈등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동물 장묘 시설에 관련된 갈등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안동도 일직면 원리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롯해서 경북 경산이라든지 칠곡, 성주, 청도를 비롯해서 동물 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업체에서의 그 보안 서류를 아직 미제출한 경우로 있어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 장묘 시설과 관련된 갈등 사례가 많다. 특히 뭐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 그렇죠. 예,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건립 예정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로 그렇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네. 동물 그 사체 있잖아요. 네. 죽으면 네. 그거 처리하는 게 그 관련법이 어떻게 돼요? 그게 현재 동물법상에는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예, 예. 그래서 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아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동물 장묘시설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상에 그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그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분위기죠. 그렇군요. 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동물보호법상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 그 봉투에 버리거나 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네. 이게 이제 적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땅에 묻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집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10살 된 저희 아이가 일요일 아침에 하는 동물 프로그램을 매주 챙겨보는 애청자인데요. 예. 처음에 최근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을 키우고 싶다라고 자기가 혼자서 키워야 되는 이유를 막 적다가 네. 엄마 못 키우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만약에 도마뱀을 키우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못 질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다 보니 식구로 맞이하는 것에서 충분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동에도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동물들이 철장 쪽에서 새로운 주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동시에서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유기견 보호소 안내를 적극하고 있는데요. 예.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은 시대인데 가족으로 맞이한 반려동물을 꼭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음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반려동물 이모저모 준비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유기견 얘기까지 네. 사지 말고, 예, 우리 입양. 반려동물 네. 돈 주고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라는 네. 말.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구 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사고로 2명의 소방관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소방관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방통합노조 엄우중 경북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우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2명의 젊은 소방관, 20대, 30대였죠. 안타깝게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사고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젊은 직원의 순직이 연례 행사 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픔이 워낙 커서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동료 직원이 예전에 있었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직업적인 회의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에 무감각해지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희생이 돼서 저도 당시에 그 뉴스를 하면서 눈물 참느라고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연간 꽤 많은 소방관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죠. 예. 지난 10년간 56명 정도가 순직하였습니다. 매년 56명? 아니. 10년 동안. 10년 동안 56명이 희생을 당했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서 이제 불에 취약하고 붕괴 위험도 높았다고 하는데, 자,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위험한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 왜 진입 자체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진입을 시켰을까? 이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저도 보면서. 예. 지금 현장에서는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심도 있는 분석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판넬과 판넬 사이의 내부는 난연제로 제작됐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외벽 전체가 판넬이다 보니까 삽시간에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영상을 보았거든요. 예. 현재 소방학교에서 열과 연기의 성상이나 유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직원들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 구조물의 화재 하중과 열 변형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봅니다. 그렇죠. 철은 대략 800도 정도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재가 받는 하중과 열 변형이 진행되었을 때 건물 전체의 거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하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서
현장 지휘관의 진입과 철수의 판단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확실한 좀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지휘관이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진입하라, 진입하지 마라.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예. 좀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자, 불길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두 소방관이 이제 결국은 고립되고 만 그런 상태인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이 보통 소방관들 방화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예. 산소호흡기도 이렇게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버티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저희가 착용하는 방화복이라는 게 99년도부터 일선에 보급이 되었어요. 예. 뭐 대략 한 600도 정도 열을 견디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600도. 있고요. 예. 근데 현재 방화복 이전에는 그 판초 우위 형태의 그 방수복이 우리의 화재 현장 활동복이었습니다. 예. 그 신체 전부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간편하게 우위 형태라 가지고 열기가 많은 곳에는 진입을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팔 이런 데는 다 노출이 돼 버리니까. 팔이 아니고 군대 그 갔다 온 판초-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판초위가 어떤 건지. 예, 그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하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사실 마땅히 없었는 구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열에 잘 견디도록 제작된 방화복 믿고 더 깊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험성이 높은 화재 현장 그 심부로의 침투는 지양되어야 한다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매는 게 아니고요. 좀 공기 호흡기예요. 그냥 그 대기 중에 공기를 300배 정도 압축한 공기고요. 환산하면 거의 한 2,000리터 정도 공기가 저장되어 있어요. 예. 그걸 내고 현장에 진입합니다. 예. 근데 활동 중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할 경우에는 분당 200리터 이상의 공기를 소모해요. 그러니까 숨이 막 가빠지니까 많이 그렇죠, 들이마시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격렬한 현장에서는 진입과 탈출을 고려했을 때 5분이 한계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무거운 산소 호흡기를 매도 5분 정도가 한계다. 예, 그 최악의 경우에 5분이라는 한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예. 들어가야지만이 자기가 안전을 수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공기 잔량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휴대하는 랜턴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고성능이고 하지만은 사실 농연 속에 들어가면은 짙은 연기 속에 들어가면은 겨우 30cm 보일까 말까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는 충분히 패닉에 빠질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연기가 유동하는 경로를 따라가지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정비의 개선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사고 이후에 또 소방 인력난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소방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일선 소방서 구조대원은 정원이 한 팀당 6명입니다. 예. 현재 대다수는 5명으로 운영 중이고요. 예. 휴직자를 감안해서 경북 전체 구조대원의 정원의 91%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출장 갔다 교육 간다 이러면은 80%가 미스돈다고 보면 맞아요. 예. 그리고 2018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출동 차량 기준으로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에는 몇 명이 타고 출동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도부터는 소방관서에 등급이 또 있어요. 출동이 많은데 적은데. 예. 거기에 따라 인력 배치로 하다 보니까 차량 기준으로 우리는 어차피 출동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현장 보서는 인력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 시골로 갈수록 더 적어요, 또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2011년까지는 소방은 격일 근무였어요. 격일 하루 근무. 근무하고 하루 쉬고. 예.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62.8세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 인력 정원 없이 우리 상계대 체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10년 뒤에 조사하니까 평균 수명이 70.6세로 상향되긴 했어요. 상당히 늘었네요. 예, 그런데 여전히 공무원 중 최단명 직군이에요. 그렇죠. 기대 수명 또한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예. 그리고 교대 근무를 일컬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 해요. 예. 교대 근무자가 근무 시간 경감만 하는 것이 건강관 확보하는데 제일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계도의 인력 체제에서 4계도로 전환하려면은 한국 소방에 17,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는 이제 4교대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그전에는 이제 격일 근무였군요. 아예 예.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예. 이제 11년부터는 이제 3교대로 늘어났고 현재는 4교대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화재 현장이나 응급 현장에서 소방관은 희생을 각오하고 시민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소방관의 책임만 강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명감이나 책임감 등은 그 개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해마다 무수한 순직자가 발생했지만은 그분들 중에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내가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중압감은 우리 소방관이 늘 동반하는 숙명이에요. 근데 제가 근 30년 현장 경험하다 보니까 최일선으로 뛰어들었다가 퇴로가 없는 경우 그때의 손실은 너무나 막대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인들인데 우리도 뜨거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국민 여러분의 기대치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판단의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후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 하고요. 근데 지휘관이 되려면 일단 빨리 승진해야 하죠. 지금 승진 안 하면 지휘관 못해요. 그러려면은 내근 행정직을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고 그 결과로 빨리 승진할수록 현장 경력은 반대로 짧아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에 지휘관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현장 경험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외근 간의 진급 기간도 세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근 행정직을 하면 오히려 진급이 빠르고 현장직을 하면 진급이 느리고 현재는 그렇다. 크게는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예, 맞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뭐 매뉴얼 강화해야 된다, 첨단 장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뭐 그런데 좀 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또 며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혀지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매뉴얼은 어떤 형태의 현장에서나 존재해요. 사실은 우리가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 화재 대응 매뉴얼 다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재난 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도 똑같은 화재는 없죠. 그죠? 그런데 기본 원칙이 인명구조, 안전확보 딱 정해졌으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사고 처리를 행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있더라도. 하지만 열에 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요. 마찬가지로 연기에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험 예측이 우선돼야 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위험 예측에서 위험성이 높다면은 우리가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부족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이 제작되어 가지고 지금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배치되어서 인력 소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2020년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온전한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저 2020년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력의 임용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 지방비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죠. 그렇겠네요. 어느 시도 다 다르겠습니다. 그죠? 신속하게 완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똑같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대우 같은 것도 시도별로 다 다르겠군요. 소방관에 대한. 임금 체계는 비슷합니다만은. 임금은 비슷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소방통합노조 엄우중 경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얘기해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예. 자, 정부가 오늘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는데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증원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럼요. 2020년대에 10년을 기한으로 연 400명 증원한다. 총 4,000명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의사들 굉장히 반발했었고 그보다는 코로나19가 그때 굉장히 막 일어나고 있어 대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안정화되면 다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 그때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한방차별 급여화라든지 비대면 진료 등도 같이 추진했었죠. 이번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발표하면 2,000명 여기까지 발표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제 예전 문재인 정권에서 400명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파업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의료계 다시 한번 이제 아주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네요. 이게 맨 처음 그러니까 계속 얘기 있었습니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대 정원 늘지 않으면 2035년 의사 수가 수요에 견져서 27,000명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대 정원 늘려달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은 복지부가 짜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 알려주면은 교육부가 이를 지역이나 대학별로 배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조기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늘린다. 이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지금 총 의대 정원 3,058명 대비 65%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그 증원 계획이 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학 능력 시험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의대 쏠림도 아주 심화될 것 같고 현재 벌써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공계, 인문계 어떻게 하냐 이거 이탈 심화되는 거 아니냐 사교육도 심화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성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근데 증원분 상당수는 비수도권 우선 배정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학생, 비수도권 학생 유불리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지역 인재 이렇게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사 간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이건 또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사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인재. 그래서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온 이건 또 좋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2,000명만 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이 안 나오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료인들 반발 상당하고 전공의들 출근 사직서 제출하고 학생들도 휴학계 제출하고 이런 상황에 자 이제는 좀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주장의 이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19 원래 이게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계속 오고 왔어요. 이게 이번에만 얘기해야 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문에 얘기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 인력 부족을 사실상 전 국민이 체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 총 4,000명 늘린다고 문재인 정부 때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의료계가 거슬게 그때 파업하고 저항하면서 정부 의지가 꺾였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 논의하자. 그게 나온 게 구사 의정합의거든요. 예. 이제 다시 확대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부 주장이고. 자, 그렇다면 의료계 쪽의 주장,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의사 정원이 지금 이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 8년대 의사 수가 50대의 평균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계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의사 수 부족하다는 거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례를 든 것이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7.5명이거든요. 예. 이게 미국, 일본, 캐나다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출산으로 인구가 거의 늘지 않으니까 현대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20년 정도 뒤에는 50대 평균이 될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너무 좀 일방적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료계 쪽의 주장이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 쪽에서 맨 처음 주장한 것이 좀 국민들 눈높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7.5명이고 이게 미국, 일본, 캐나다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가 의료계 선진국이 아니에요. OECD 아니에요? 평균이 12명이거든요. 10만 명당 12명 의대 정원이. 영국이 13명이고 이탈리아, 호주가 15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7.5명이에요. 예. 근데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 사례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라들을 몇몇 나라 수치만 의협이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 하면 안 되고요. 비슷한 건 사실인가 보네요. 미국, 일본, 캐나다와 그렇죠. 비슷하다. 그래서 하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다. 예. 두 번째 저출산으로 거의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현대 의대 정원 유지해도 20년 정도 뒤면 자연스레 OECD 평균 따라잡는다? 이거 의학계 내부에서조차 반쪽 분석이라 비판받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 많은 것은 노년층 증가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점점. 그러니까 사실 그 의료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한 20년 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망 후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인데 글쎄 20년 후가 아니라 한 3, 40년 뒤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한 20, 30대가 이제 고령층 되고 나서야 그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정부 주장 있잖아요. 그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대하게 되면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가 있고 전문의의 다양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 공중보건 강화라든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주장 근거가 있고 의료계 쪽 주장은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다. 사실과 좀 다른 면도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번에 이제 정부 의료계 알아봤으니까 그 시민사회 또 야당 이쪽도 의사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민사회 쪽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000명 확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자칫 이게 의대 정원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늘리기만 한다면은 이게 필수 진료로는 가지 않고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만 사람이 쏠릴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돈 많이 벌고 뭐 힘들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성형이나 뭐 피부나 뭐 이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개원 할당제, 비급여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자칫 지금 정부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정책 자체가 무용화될 수가 있다라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당도 지금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사회와. 예. 자, 지금 뉴스 실시간 속보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동병원 이쪽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안동병원도 현재 오늘 뉴스를 보니까 80% 이상, 83% 이상이 지금 사직서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국은 한 6천 명 이상 지금 제출한 상태. 지금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립니다. 일단은 그 빅5 병원으로 알려지는 서울대, 서울 아산, 삼성 서울,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부터 지금 계속 그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막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그 사직서 파업 계속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이 병원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전문의들로 이제 꾸역꾸역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두환 정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휴학 신청을 하면서 이제 집단적인 행동 시작했다고요? 원광대 의대생들이 제일 160여 명이 집단 휴학계 이게 처음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부산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동맹 휴학계 돌입을 했습니다. 예, 부산대생도 한 500여 명이 지금 휴학 신청했다고 들었네요. 98.6% 휴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집단적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냐.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된 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미 의료 대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암 환자인데 지금 수술 시간 못 잡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금 환자들 또 환자 가족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의사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올게요. 의사단체는 2,000명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증거 발표하는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상황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지금 밀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지금 충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와야 합니다. 지금 2,000명 증원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내와야 이 상황을 대화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고 무작정 사직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가 그때 기가 꺾여서 밀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료단체는. 이거 피해는 국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양쪽 다 욕먹게 생겼어요. 지금 뭐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구속 수사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